저 아이들은 누구냐? 지아의 딸들입니다. 뭐라고? 내 딸의 자식이라고? 네, 회장님의 손녀들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말하지 않았어? 회장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셔서 지아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숨겨. 아이를 숨긴 것도 지아가 죽은 것도 모두 회장님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 한복판의 자리한 대저택은 햇살이 쏟아져도 어두웠습니다. 3층짜리 양옥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건 냉기뿐이었죠. 제게 10위 안에 드는 건설회사 회장 윤태식은 올해로 63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태식을 성공한 사업가라 불렀지만 정작 윤태식 본인은 자신을 실패한 아버지라고 여겼습니다. 아침 6시 윤태식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넓은 침실은 고요했어요. 침대 옆 탁자엔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28배 환한 미소를 지닌 윤지아의 얼굴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지아야, 오늘도 아빠는 너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윤태식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머리엔 백발이 절반 이상 섞여 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윤태식에겐 딸이 떠난 순간이 어제처럼 생생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윤태식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가정부가 조용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12인용 식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윤태식은 늘 그렇듯 긴 식탁 끝에 혼자 앉았죠. 맞은편 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한 아침 식사는 정갈했지만 윤태식은 숟가락을 들 기운이 없었어요. 밥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윤태식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셔야죠. 가정부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입안에서 씹히는 밥알은 모래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삼켜지지 않았어요. 결국 윤태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 치워요. 회장님, 이러시면 몸이 상합니다. 제발 한 숟가락이라도 드세요. 괜찮아요. 회사 가야 하니까. 이정숙은 더 이상 권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식의 완고함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윤태식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딸 윤지아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까지. 윤태식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죠. 그러다 마지막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사진 속 윤지아는 28배 나이답게 아름다웠어요. 긴 머리를 살랑이며 웃고 있는 딸의 모습에 윤태식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6개월 전 찍은 딸의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윤지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윤태식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알아채지 못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딸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은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급하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윤태식은 사진 앞에 놓인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이것 말고는 하루를 버틸 방법이 없었어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이 따끔함조차 윤태식에겐 위안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윤태식은 서재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원은 잘 가꿔져 있었어요. 정원사가 매일 관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꽃이 피어도 윤태식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윤태식의 시간은 딸이 떠난 그날 멈춰버렸어요.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윤태식에게는 모두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윤태식의 마음속은 늘 겨울이었죠. 윤태식은 딸의 남편 강도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위 강도윤 말이에요. 윤태식은 처음부터 강도윤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강도윤이 자신의 딸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딸 윤지아는 강도윤을 사랑했고 결국 윤태식은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어요. 결혼식 날 윤태식은 딸의 손을 강도윤에게 건네며 냉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라는 말조차 건성으로 했죠. 그놈이 내 딸을 데려갔어. 윤태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지아의 죽음은 교통사고였어요. 강도윤이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큰 사고를 당했죠. 강도윤은 살았지만 윤지아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태식은 강도윤을 원망했어요. 아니, 증오했죠. 왜 하필 윤지아가 죽어야 했을까요? 왜 강도윤이 살아남았을까요? 윤태식은 밤마다 이 질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지. 내가 내 딸을 지켰어야지. 윤태식은 장례식장에서 강도윤을 마주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강도윤은 온몸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윤태식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그 이후로 윤태식은 강도윤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요청도 모두 거절했어요.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출근할 시간이었어요. 윤태식은 양복을 차려입고 현관으로 나갔죠. 운전기사 박기철이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박기철은 윤태식을 10년 넘게 모셔온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윤태식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딸이 없는 세상은 무채색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지만 윤태식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윤태식의 하루는 무미건조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직원들의 보고를 들었지만 모든 게 기계적이었어요. 회장실 책상 위엔 딸 윤지아의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죠. 윤태식은 일하다 말고 자꾸만 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와 업무 보고를 해도 윤태식의 시선은 액자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아야, 아빠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윤태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지만 정작 소중한 딸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윤태식은 공허함에 빠져들었어요.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명예를 쌓았지만 그 모든 것이 딸 하나만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윤태식은 다시 서재로 향했어요. 딸의 사진 앞에 앉아 또다시 위스키를 따랐죠. 잔을 들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아야,
내가 갔던 그날 이후로 아빠의 세상은 멈췄단다. 이제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윤태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윤태식은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잔을 비우고 또 채웠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윤태식의 외로움도 깊어만 갔어요. 저택은 넓었지만 윤태식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윤태식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날짜를 확인했어요. 오늘이 바로 딸 윤지아의 첫 기일이었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윤태식에겐 여전히 어제 같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서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 윤태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어요. 박 기사, 차 준비됐나? 예, 회장님.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태식은 현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어요. 이렇게 화창한 날에 딸의 묘를 찾아간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윤태식은 쓴웃음을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납골당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어요. 운전기사 박기철은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태식은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윤지아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윤태식은 반대했어요. 강도윤이라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평범한 회사원이 재벌가의 딸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지아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빠, 전 도윤 씨를 사랑해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윤지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윤태식은 결국 허락했지만 결혼식 내내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딸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게 후회됐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박기철의 목소리에 윤태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납골당 입구가 보였어요. 윤태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차에서 내려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윤태식은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어요. 마치 다리에 납덩이가 달린 것 같았죠. 윤지아의 위패가 모셔진 곳은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윤태식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걸었죠.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윤태식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저 앞에 누군가 있었어요. 윤태식은 눈을 의심했죠. 검소한 옷차림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바로 사위 강도윤이었죠. 윤태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도윤을 마주칠 줄 몰랐어요. 6개월 만에 보는 강도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한눈에 봐도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죠. 그런데 윤태식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양옆에 어린 여자아이 둘이 앉아 있었어요.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었죠.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손에 꽃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예쁜 꽃이야. 한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윤태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우리 조용히 하자. 엄마한테 인사드려야지.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해졌어요.
강도윤은 향을 피우며 위패 앞에 절을 올렸죠. 윤태식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발소리에 강도윤이 뒤를 돌아봤어요. 순간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태식과 눈이 마주쳤죠. 강도윤은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강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태식은 차갑게 강도윤을 내려다보았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대신 시선은 두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냐? 윤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기를 망설이는 듯 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의 딸들입니다. 강도윤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태식의 눈이 커졌어요. 지아의 딸이라니 무슨 소리일까요? 회장님, 당신의 손녀들이에요. 강도윤의 말에 윤태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녀라고요. 윤지아에게 딸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윤태식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두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아빠를 올려다보았죠. 아빠, 할아버지세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순진무구한 목소리였어요. 윤태식은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이 귓전을 맴돌았어요. 지아가 언제? 윤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지아가 임신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셔서 지아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강도윤의 설명에 윤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딸이 임신 사실을 숨긴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다니. 윤태식은 쌍둥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윤지아를 닮았어요. 눈매며 인매가 딸과 똑같았죠. 윤태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윤지아의 딸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몇 살이냐? 4살입니다. 쌍둥이고요. 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윤태식은 계산을 해봤어요. 윤지아가 죽었을 때 아이들은 3살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아는 아이들을 낳고 겨우 3년을 함께 산 셈이었죠. 왜 말하지 않았어? 윤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지아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짐이라는 말에 윤태식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일까요? 윤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두 아이는 여전히 윤태식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윤지아의 눈과 똑같았죠. 윤태식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윤태식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강도윤이 아이들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큰아이가 윤서, 작은아이가 윤아입니다. 지아가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윤서, 윤아. 둘 다 윤지아의 성을 따른 이름이었습니다. 윤태식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윤태식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기 힘들었죠. 할아버지, 왜 우세요? 윤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강도윤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만 가자. 엄마한테 인사 다 했으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패를 향해
다시 한번 절을 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윤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윤태식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강도윤은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태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혼자 남은 윤태식은 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피우며 고개를 숙였어요. 지아야, 왜 말하지 않았니? 왜 아빠를 피했니? 윤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한 낙골당 안에 향 냄새만 가득할 뿐이었죠. 윤태식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쌍둥이 생각뿐이었어요. 낙골당에서 돌아온 윤태식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윤지아를 닮은 두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죠. 윤태식은 책상 앞에 앉아 고민에 잠겼습니다. 최 비서 들어오게. 윤태식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곧 비서 최민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10년 넘게 윤태식을 보좌해온 최민수는 회장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도윤, 내 사위 말일세.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조사하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낱낱이 알아보라고. 최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위에 대한 조사라니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스를 순 없었죠.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민수가 서재를 나가자 윤태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지아는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을까요? 왜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민수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윤태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죠. 페이지를 넘길수록 윤태식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강도윤은 윤지아가 세상을 떠난 뒤 직장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 때문이었어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죠. 그 뒤로 강도윤은 이곳저곳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를 키우며 일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결국 강도윤은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강도윤은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아이들의 출생신고서였죠. 거기엔 미혼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아와 강도윤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확인해 보니 두 분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회장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셔서 조용히 진행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윤태식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윤지아와 강도윤은 부부가 아니었던 셈이었어요. 아이들 역시 법적으로는 미혼모의 자녀로 등록된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윤태식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니.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들을 숨기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윤태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강도윤을 만나야 했어요. 진실을 들어야 했죠. 윤태식은 서류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였어요. 박 기사, 차 준비하게.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도윤이 사는 곳으로 가네.
박기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곧 강도윤의 집을 향해 달렸어요. 1시간쯤 달리자 낡은 빌라 단지가 나타났죠. 윤태식이 사는 강남의 대저택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윤태식은 차에서 내려 빌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은 삐걱거렸어요. 2층 맨 끝방 202호가 강도윤의 집이었죠. 윤태식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윤이 놀란 얼굴로 윤태식을 마주했어요. 집안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나? 윤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도윤은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어요. 윤태식은 집 안으로 들어갔죠.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씩 있었고 화장실은 공동이었어요. 방 안에는 쌍둥이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윤아는 윤태식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아버지, 윤아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윤태식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은 자신을 할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었죠. 아이들, 잠깐 안방에서 놀아라. 아빠가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해야 해. 강도윤이 아이들을 안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윤태식은 강도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회장님, 왜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어? 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나? 윤태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지아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지아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회장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셨잖아요. 지아는 회장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낳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도 나중으로 미뤘죠. 윤태식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배려했다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나? 지아가 죽고 나서도 왜 숨겼어? 지아의 부탁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태식에게 건넸죠. 윤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윤지아의 글씨였습니다. 도윤 오빠,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아빠한테 아이들 얘기하지 마요. 아빠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에요. 아이들을 알게 되면 무리하실 거예요. 이미 나이도 많으신데 손녀들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건 원치 않아요. 오빠가 잘 키워줘요. 우리 아이들. 윤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딸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걱정했던 겁니다. 지아가 나를 피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윤태식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딸이 왜 거리를 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걱정할까봐, 부담 줄까봐 일부러 멀리했던 거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지아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식은 편지를 꼭 쥐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딸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도윤 씨,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윤태식이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에 생활비까지. 빠듯하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윤태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구들, 좁은 공간, 허름한 벽지. 자신의 손녀들이 이런 곳에서 자라고 있다니. 윤태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윤태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안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가 윤태식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미안하네. 오늘은 이만 가겠네. 윤태식은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참았어요. 차에 올라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윤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윤태식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을 잃은 슬픔보다 딸을 이해하지 못한 후회가 더 컸습니다. 윤태식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지아야,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늦었어. 강도윤의 집을 나선 뒤로 윤태식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빌라에서 살아가는 손녀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좁은 방에서 놀던 쌍둥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윤태식은 서재를 서성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윤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윤태식은 박기철에게 평소와 다른 명령을 내렸죠. 박 기사,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하겠네. 자네는 쉬어도 되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셔야죠. 괜찮아. 오늘은 혼자 다녀올 일이 있네. 윤태식은 평소엔 타지 않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회사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이었어요. 강도윤의 집 근처로 차를 몰았죠. 빌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강도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시간이었어요. 윤태식은 차 안에서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 강도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양손에 쌍둥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윤서와 윤아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죠. 세 사람은 빌라 쪽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윤태식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멀찍이서 세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공원 벤치에 강도윤과 아이들이 앉았죠. 강도윤은 낡은 가방에서 김밥 2줄을 꺼냈습니다. 자, 우리 저녁 먹자. 강도윤이 김밥을 반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윤서와 윤아는 신나서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아이들은 맛있게 김밥을 베어 물었죠. 아빠, 이거 엄마가 좋아하던 거지? 윤서가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김밥이야. 참치김밥. 엄마도 하늘에서 먹고 있을까? 윤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엄마도 분명히 먹고 있을 거야. 우리 윤아랑 윤서 생각하면서 말이야. 강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김밥을 먹었어요. 윤태식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은 김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윤태식은 알 수 있었죠. 강도윤은 자신의 목까지 아이들에게 준 겁니다. 아빠는 안 먹어? 윤서가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배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아빠는 아까 먹었어.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윤태식은 강도윤의 여윈 얼굴을 보며 알 수 있었어요. 강도윤은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 자신은 굶고 있었죠. 아이들이 김밥을 다 먹자 강도윤은 물병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티슈로 입가를 닦아주었어요. 세심한 손길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윤태식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숙제하자. 그림 그리기 숙제 있잖아. 네. 아이들은 대답하며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도윤은 가방을 메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다시 빌라를 향해 걸어갔죠.
윤태식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행복의 모습이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작지만 세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그 모습에 윤태식은 무언가 깨달았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윤태식의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손녀였어요. 윤지아의 피를 이은 아이들이었죠. 저렇게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윤태식에게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으니까요. 윤태식은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어요. 법무팀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 이사,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오게. 할 일이 있네. 다음 날 아침 법무팀 이사 이정훈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윤태식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 아이들을 내 호적에 올리게. 절차가 어떻게 되든 빨리 진행하라고. 이정훈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호적 관련 서류였어요. 회장님, 하지만 이 아이들의 법정 보호자는 강도윤 씨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힘듭니다. 설득하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윤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윤태식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죠. 내가 키운다. 내 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날 오후 이정훈은 강도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도윤은 낯선 방문객에 당황했어요. 이정훈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말했죠. 윤태식 회장님의 뜻입니다. 아이들을 회장님께서 키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절하겠습니다. 강 선생님,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님 밑에서 자란다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지하의 유언이에요. 아이들을 회장님 세상에서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이정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의 의지가 단단했거든요. 이정훈은 빈손으로 돌아가 윤태식에게 보고했죠. 회장님, 강도윤 씨가 거절했습니다. 윤태식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기력함도 느꼈죠. 돈과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윤태식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지아의 유품 상자였어요. 윤태식은 상자를 열어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딸의 일기장, 사진첩,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윤태식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가 나타났어요. 아빠에게라는 제목이었죠. 윤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윤지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지였어요. 윤지아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죠. 아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전 아마 하늘나라에 있겠죠? 윤지아의 목소리에 윤태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지아는 영상 속에서 계속 말했어요. 아빠, 제게 두 딸이 있어요. 윤서와 유나. 제 보물들이죠. 아빠한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빠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윤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 언젠가 제 아이들을 보시게 되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도윤 오빠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지아는 카메라를 향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젖은 미소였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늘에서도 아빠 지켜볼게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윤태식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평생 울지 않던 윤태식이었지만 이날 밤만큼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윤태식은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재에는 윤태식의 흐느낌만 가득했어요. 윤지아의 영상을 본 뒤 윤태식은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어요. 서재에 틀어박혀 딸의 영상을 되풀이해서 봤죠. 매번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비서 최민수가 다급하게 회장실로 달려왔습니다. 윤태식은 그제야 회사에 나온 참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을 윤태식에게 보여줬어요. 인터넷 뉴스 기사였죠. 재계 10위 윤태식 회장, 숨겨진 손녀 존재 드러나. 윤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표정이 굳어갔어요. 기사에는 쌍둥이 손녀의 존재가 상세히 나와 있었죠. 강도윤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 윤태식이 손녀들을 외면했다는 것까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경쟁사에서 흘린 것 같습니다. 회장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태식의 주요 경쟁사는 대한건설이었습니다. 재계 8위에 올라 있는 회사였죠. 대한건설 회장 박재명은 오래전부터 윤태식과 앙숙 관계였어요. 이번 기회를 놓칠 리 없었죠. 오후가 되자 언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각종 뉴스 채널에서 윤태식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손녀를 버린 냉혈한 재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죠. 윤태식 회장은 손녀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도 외면했습니다. 법적으로 손녀가 맞는지 DNA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윤태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죠. 실제로 윤태식은 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주주들이 윤태식을 향해 거센 비난을 퍼부었죠.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10%나 폭락했어요. 책임지셔야 합니다. 손녀들을 왜 숨기셨습니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주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었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윤태식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경영권 위기였죠. 윤태식이 평생 일궈온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온 윤태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날 저녁 윤태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손녀들에게 가 있었죠. 저 아이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강도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윤태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윤태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최민수입니다. 지금 당장 서울중앙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최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윤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가? 강도윤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윤태식은 전화를 끊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를 깨울 시간도 없었어요.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죠.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강도윤과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가자 최민수가 보였어요. 최민수의 옆에는 쌍둥이 아이들이 서 있었죠. 윤서와 유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들은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윤태식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죠. 윤서야, 유나야. 윤태식이 부르자 아이들이 윤태식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안 깨어나요. 윤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윤태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윤태식이 최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회장님께서 손녀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회장님 댁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저녁 강도윤 씨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씨가 이를 막으려 했고 차를 타고 쫓아오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윤태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빼앗으려던 게 아니었죠.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윤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최민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윤태식은 의사에게 달려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환자는 두부 손상이 심합니다.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윤태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혼수 상태라니. 강도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처음으로 손녀들을 품에 안았죠.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유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순진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 윤태식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죠. 그럼 엄마가 보고 계시단다. 윤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윤태식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세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미안해서 우는 거란다. 정말 미안하구나. 윤태식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두 아이도 윤태식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병원 복도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죠. 윤태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것들, 회사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거요. 정말 소중한 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윤태식은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또 실수했구나. 아빠가 모든 걸 망쳤어. 윤태식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윤태식은 자책감에 무너져 내렸어요. 강도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윤태식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지쳐서
병원 대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윤태식은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간호사가 나와 윤태식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오늘 밤 면회는 한 분만 가능합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윤태식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강도윤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죠. 강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인형 같았어요. 도윤 씨, 윤태식은 처음으로 강도윤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놈 사위라고만 불렀죠. 미안하오. 모든 게 내 잘못이오. 윤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심전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죠. 지아를 지키지 못한 것도, 당신을 미워한 것도, 손녀들을 외면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오. 용서해 주시오. 윤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는 윤태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습니다. 윤태식은 의자에 앉은 채로 졸기 시작했어요. 피곤이 몰려왔죠. 머리를 침대 난간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윤태식은 꿈을 꾸었어요. 환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죠. 윤지아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28배 젊은 모습 그대로였죠. 윤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윤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지아야. 윤태식은 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윤지아가 손을 내밀었죠. 아빠, 괜찮아요. 이제 그만 놓아줘요. 지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구나. 윤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지아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전 행복했어요. 도윤 오빠를 만나서 아이들을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단다. 아빠는 이미 많이 해주셨어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잖아요. 윤지아는 빗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태식은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지아야, 가지 마라. 아빠, 이제 이 아이들이 나의 남은 시간이에요. 윤서와 윤아를 부탁해요. 그리고 도윤 오빠도요. 윤지아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윤지아는 사라졌습니다. 윤태식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죠. 지아야. 윤태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어요. 중환자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강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심전도 소리만 들렸죠. 윤태식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아이들이 나의 남은 시간이에요. 윤태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윤지아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쌍둥이 아이들 속에 살아있었죠. 그래, 지아는 살아있구나. 저 아이들 속에. 윤태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됐습니다. 앞을 봐야 했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윤태식은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대기실에서 자고 있는 쌍둥이를 보았죠. 두 아이는 서로 꼭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아이들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 최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비서,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회장님, 기자회견이요?
그래. 내가 직접 기자들 앞에 서겠네. 진실을 말해야겠어. 최민수는 놀랐지만 회장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오전 10시 회사 대강당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윤태식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윤태식을 바라보았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께 사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윤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게는 2명의 손녀가 있습니다. 4살 쌍둥이 윤서와 유나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태식은 계속 말했어요. 사위 강도윤을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죠. 하지만 잘못은 모두 제게 있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손녀들을 외면했습니다. 윤태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젯밤 강도윤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죠. 나는 손녀들을 지키지 못한 사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윤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은 조용히 윤태식을 바라보았죠. 제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윤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윤태식은 개의치 않았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태식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나비는 윤태식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죠. 윤태식은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나비는 강도윤의 병실 창가로 날아갔습니다. 유리창에 앉았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갔죠. 지아야, 너니? 윤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얀 나비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죠. 윤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손녀들을 지키고 강도윤을 돌보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죠. 중환자실 앞에 쌍둥이가 서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너희 아빠를 꼭 깨울 거야. 그리고 우리 함께 살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태식을 안았습니다. 윤태식도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죠. 강도윤이 병원에 입원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태식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며 강도윤이 깨어나기를 기도했죠. 쌍둥이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윤태식은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이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낯설어했지만 윤태식은 정성껏 아이들을 돌봤죠.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했고 유치원도 직접 데려다 줬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깨어나요? 유나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윤태식은 그때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곧 깨어나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하지만 윤태식의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의사는 강도윤이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뇌 손상이 심각했기 때문이죠. 2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아이들을 재운 뒤 혼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들어갔죠. 강도윤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 씨, 깨어나야 하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소. 윤태식은 강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윤태식은 두 손으로 강도윤의 손을 감싸쥐었죠. 제발 깨어나시오. 제발. 윤태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강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윤태식은 깜짝 놀라 강도윤을 바라보았어요. 도윤 씨? 강도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희미하게 눈이 떠졌죠. 강도윤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정신 차리시오. 윤태식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강도윤을 검사하기 시작했죠. 윤태식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한 표정이었어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뇌 기능에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입니까?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만 안정을 취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윤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강도윤이 깨어났다니 정말 다행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윤태식은 쌍둥이를 데리고 병실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갔죠. 아빠, 윤서야, 윤아야. 강도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침대 옆에 서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보고 싶었단다. 강도윤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태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가족의 재회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죠. 잠시 후 강도윤이 윤태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강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회장님, 움직이지 마시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소. 윤태식이 다가왔습니다. 강도윤의 침대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도윤은 깜짝 놀라 윤태식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미안하오. 윤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지아를 잃고 나는 세상을 잃었소.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소. 지아는 죽은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속에 살아있더군요.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식은 계속 말했어요. 도윤 씨를 미워했소. 원망했죠. 하지만 잘못은 모두 내게 있었소.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소. 윤태식은 고개를 들어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이제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웁시다. 강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태식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일어서지 않겠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까지. 윤태식은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강도윤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렸지만 윤태식에게 다가갔죠. 강도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미안합니다. 지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쌍둥이 아이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죠. 할아버지, 아빠, 왜 무릎 꿇고 있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윤태식과 강도윤은 동시에 웃었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 서로를 부축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윤태식은 매일 병문안을 왔죠.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윤태식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강도윤에게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회사 주식 이양 서류요. 당신을 이사로 임명하려 하오. 강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를 보니 회사 지분 10%를 양도하는 내용이었어요. 회장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 내가 내 아들이요. 아들이라면 회사 일도 배워야지. 윤태식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전 그저 지아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전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강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강도윤의 눈을 들여다보았죠. 그 눈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족만을 원하고 있었어요. 윤태식은 서류를 도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지. 강도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도윤 씨,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시오. 우리 가족이니까. 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태식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고맙소, 아들. 윤태식은 강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아를 사랑했던 두 남자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죠.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쌍둥이 아이들은 창가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거 봐요. 하늘이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구나. 윤태식은 아이들 옆에 섰습니다. 강도윤도 침대에서 일어나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네 사람은 조용히 노을을 감상했죠. 윤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바로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딸 윤지아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지아야, 아빠가 이제야 알았구나. 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을 말이야. 윤태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노을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지아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강도윤은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윤태식은 퇴원하는 날 직접 병원에 왔죠. 쌍둥이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집에 가요. 윤아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윤태식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죠. 도윤 씨, 우리 집으로 갑시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희 집으로. 무슨 소리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요. 함께 살아야죠. 윤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도윤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이들도 좋아했죠. 와, 할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윤서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남의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태식은 2층에 방 3개를 준비해뒀어요. 강도윤의 방, 쌍둥이의 방, 그리고 놀이방까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괜찮소? 이 집이 얼마나 넓은데. 사람이 있어야 집다운 집이지. 윤태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냉랭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이들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죠. 할아버지, 여기 정원도 있어요. 그래, 거기서 마음껏 놀아도 된단다. 윤태식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태식은 회사 일을 줄였어요. 대표이사직은 유지했지만 실무는 부사장에게 많이 맡겼죠. 대신 집에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태식이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줬지만 강도윤은 거절했어요. 대신 작은 책방을 시작했죠. 윤지아가 생전에 꿈꿨던 일이었습니다. 지아가 책을 좋아했어요. 언젠가 작은 책방을 하고 싶다고 했죠. 강도윤의 말에 윤태식은 흔쾌히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강도윤은 집 근처에 조용한 책방을 열었어요. 지아의 책방이라는 이름을 달았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겨울도 지나갔죠.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지아가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흐른 셈이었어요. 2년 만에 맞이하는 윤지아의 기일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강도윤과 쌍둥이도 함께 준비했죠. 네 사람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윤서와 윤아는 작은 손에 카네이션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엄마가 이 꽃 좋아하실까요? 그럼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꽃이란다. 윤태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전 처음 납골당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은 윤지아의 위패 앞에 섰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죠. 쌍둥이는 카네이션을 위패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 예쁜 꽃이에요. 우리가 준비했어요. 윤아가 위패를 향해 말했습니다. 윤서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 할아버지랑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윤태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엄마,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웃어요. 아빠도 웃어요. 우리도 행복해요. 윤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놀러 가요. 할아버지가 놀이공원 데려가 준대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윤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도윤도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윤태식은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아야, 너도 보이지? 윤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평온했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은 괜찮다. 아니, 많이 괜찮아졌어. 내가 남기고 간 아이들 덕분이야. 윤태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늦었지. 정말 많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단다. 내가 원했던 게 뭔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게 뭔지. 강도윤도 윤태식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윤지아를 향해 절을 올렸어요. 쌍둥이도 따라서 절을 했죠.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나비는 네 사람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죠. 할아버지, 나비다. 윤서가 신기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비는 위패 앞을 한 바퀴 돌고는 창밖으로 날아갔어요. 푸른 하늘 위로 점점 높이 날아올랐죠. 윤태식은 나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병원에서 봤던 그 나비가 떠올랐어요. 윤지아가 보낸 메시지 같았죠. 엄마가 인사하는 거예요? 윤아가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우리 보고 잘 지내라고 하시는 거야. 네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비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빛은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납골당을 나서며 윤태식은 강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 씨, 아니 도윤아. 고맙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내가 지아를 행복하게 해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거야.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식도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죠.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쌍둥이는 뒷좌석에서 제잘거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우리 윤서가 좋아하는 피자 어때? 와, 좋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태식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강도윤도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죠. 아이들은 정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이리 와요. 꽃잎이 날려요. 윤태식과 강도윤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사람은 정원에 서서 벚꽃을 바라보았어요. 꽃잎이 눈처럼 내렸죠. 윤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윤지아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죠. 지아야, 아빠는 이제 괜찮단다. 내가 남긴 보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윤태식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슬픔과 후회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은 거예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윤태식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윤태식은 꽃잎을 손바닥에 받아들었어요. 하얀 꽃잎이었죠. 마치 하얀 나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웃으세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윤태식은 환하게 웃었어요. 강도윤도 웃었고 쌍둥이도 웃었죠.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잿빛이었던 저택은 이제 빛으로 가득했어요. 윤태식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윤지아가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아빠와 남편과 딸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말이죠. 하얀 나비는 그렇게 그들 곁에 영원히 머물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